자, 이제 이어서 이행착수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이행착수 전까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행착수에 들어가 버렸다면 더 이상 계약금으로는 해제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매도인 쪽에서는 이행착수를 하지 않았지만 매수인 쪽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럼 매수인이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행착수 단계로 이미 나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약 자체가 이행착수 단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도인도 매수인도 둘 다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매도인의 이행착수요? 매도인 쪽에서 이행착수는 지문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매수인밖에 없어요. 자, 2번입니다. 매수인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죠.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행착수 단계로 나아간 걸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자, 계약금만 지급됐던 상태에서 관할관청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허가를 신청한 거 자체가 이행착수는 아니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둘째 줄 보시면은 허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착수는 아니에요. 중도금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상황도 4번 상황도 둘 다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려갑니다.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한테다가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중도금이 들어왔어요. 돈 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소송 건 거잖아요. 아직 중도금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경우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겠죠. 아직 이행착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효과입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하는 이 경우도 어쨌든 간에 본질은 해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계약금 해제를 할 때는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금도 잔금도 안 받았고 부동산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이행착수 전이거든요. 돌려줄 게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할 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겠죠. 왜냐면 계약금 해제하는 것도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배 청구 못합니다. 자, 8번 사례 내려가죠.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을 한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일단 위약금이 나오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처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고 이거를 몰수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이렇게 몰수합니다. 자, 그럼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될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몰수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될 수가 없겠죠. 위약금으로 몰수하려면은 특약이 있어야 돼, 특약 없어도 돼? 있어야 된다. 뭐 해약금이나 증약금 이런 건 따로 특약 안 해도 돼요. 근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싶다. 그땐 특약을 해야 된다. 위약금으로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특약이 있었어요? 특약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갑이 이거 몰수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특약이 있었어야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계약금 전부 다 지급해야 돼요. 전부 다 줘야지, 이행을 해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또한 이제 그 밑에 계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가 별개의 제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7번.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은 을 쪽에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갑이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도금이 들어갔으니까.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 지금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해제는 무슨 해제죠? 법정 해제인 거예요. 맞아요. 법정 해제. 등기를 안 해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양반들이 비겁한 양반들이 자, 해제 가자. 계약금 가지고 하는 해제도 있고, 계약금 해제도 있고, 아니면은 법정 해제도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성질이 다른 해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은 명확하게 계약금 해제라고 하든지 법정 해제라고 하든지 딱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 나쁜 놈들. 계약금 해제도 생략, 법정도 생략. 생략을 해버리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낚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첫째 줄에 중도금이 들어갔으니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문의 본질은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적어도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풀어지는 지문입니다. 자, 8번입니다.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잔금을 지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역시 같은 성격의 지문이에요. 계약금을 물어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원래 계약금 해지할 때 손배 청구 못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줬지만 잔금을 지체했잖아요. 이 잔금 지체한 게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내려갑니다. 계약금 해제 방법이요. 자, 9번.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 을 쪽에서는 을은 계약금을 교부했던 자죠. 자, 교부했던 계약금을 포기해버리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10번입니다. 갑은 중도금 들어오기 전에 수령했던 그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을 상환을 해버리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11번입니다. 갑 쪽에서 해제를 하려면은 내가 계약금 2배 줄게 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배를 제공해 줘야지 할 수 있겠죠. 을 쪽에서는 제공해야 돼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을은 의사표시만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형태 자체가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일방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하죠. 자, 을 쪽에서는 갑한테다가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미 교부자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한테, 자, 계약금 1억이 지금 들어가 있죠. 1억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자 을 쪽에서 계약금 해제를 할 때는 야, 나 이거 포기할게 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의사표시 외적으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억이 갑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줘야지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해제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계약금의 배액을 뭐까지 해야 된다? 제공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때도 제공까지 하면 되는 거지. 을이 그 돈 안 받는다고 해서 저 가서 공탁해야 되겠다. 공탁까지는 해야 돼. 공탁은 필요 없다.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제공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자, 이행착수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1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이행착수. 13번 중도금 지급했다. 다 이행착수입니다. 14번은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미리 지급한 것도 이것도 이행착수죠.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지급했다. 자, 그리고 16번은요. 을이 매수자가 잔금 준비해서 등기소 가자라고 촉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행착수로 봤습니다. 17번 중도금을 수표로 교부한 것도 판례는 이행착수로 봤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을이 중도금 1억에 가름해서 중도금 1억에 대신해서 내가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채권을 갑한테다가 양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현금 받았어요? 채권 넘겨받았어요? 채권 넘겨받았죠? 이것도 합의가 되면 이행착수에 들어간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다 봤을 때 매도자 측의 이행착수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찾아봐야 되겠다.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밑에 19번은요. 을이 이행 착수했어요? 이행 준비만 했어요? 준비까지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주고 해제할 수 있다. 20번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 신청을 안 하셨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허가 신청을 해도 이행착수가 아니고 허가 신청한 다음에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죠. 근데 신청조차 안 했잖아요. 그럼 더더욱 이행착수 아니죠. 계약금 해제 가능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효과입니다. 자,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안 됩니다. 손배 청구, 계약금 해제에서. 자, 좋고요. 자, 이제 우리는 계약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은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1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계약금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매수인이 안 받습니다. 공탁을 해야 됩니까? 그까진 필요 없다. 1번 틀림. 자, 2번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자, 둘째 줄에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뭐 설령 판결이 나와도 이것만 가지고 이행 착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행 착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보이죠? 일단 첫째 줄에 뭐가 보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둘째 줄에 허가를 받으셨대요. 허가 받았다. 허가 받아서 기분 좋죠? 근데 중도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이행 착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귀책 사유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귀속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되려면은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특약이 있었어야 되죠. 그런 말 없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배제하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임의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요. 틀린 것은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왔고요. 아직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허가받기 전 상태라고 돼 있죠.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아직 중도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2번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는 겁니다. 중도금에 대신해서 채권을 갖다 넘겼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행착수예요?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행착수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자, 3번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를 했을 때 매수인은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이자 내놔라.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전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상 회복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자 달라고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 4번은 뭐가 보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서. 채무불이행 아니죠. 계약금 해제는 계약 위반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단순 변심이에요. 단순 변심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시 자, 위약금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던 경우 관련해 가지고는 합의가 없었어요. 근데 둘째 줄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거죠. 이때 임차인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돼야 안 돼요? 자, 일단 임차인 될 쪽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넣었던 거예요. 뭐 계약금 한 1,0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금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들어가면서 이 계약금 관련해서 위약금으로 특약을 합니다. 위약금으로 하자 라는 특약을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그 위약금 특약의 내용이 뭐였냐?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첫째 줄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 뭔가 임차인이 위반을 하면 그때는 임대인 쪽에서 계약금 받았던 거 몰수해도 돼. 라고 특약을 했다. 임대인이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특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대인이 위반을 한 거죠. 이때 임차인 쪽에서 위약금 특약 맺었던 거예요. 이 위약금 특약에 이거와 관련된 그 효력을 주장해서 2배 내놔라고 하는 거, 그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 말. 여기서 을쪽에서 예를 들어서 갑쪽에서 계약금으로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해약금 주장해서 해약금 성질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있는 거니까. 해약금 성질을 주장해서 을이 야, 그럼 너 해제할 거면은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2,000만 원 내놔 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위약금 성질을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제 특약했던 내용이 이 임차인의 위반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임대인이 위반을 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계약금 배액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해서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3억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전액 을의 계좌로 지급이 됐습니다. 일단 자, 조심할 점은 을이 지금 매도인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줄에서 을 소유의 X 토지를 갑이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이 매수자로서 이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금 계약은 그렇습니다. 요물 계약이 맞고요. 자, 2번입니다.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을에게 지급된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 자, 줄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이게 뭐냐?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약금 특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거든. 따라서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었어야 돼요.
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 갑과 을이 이행 착수를 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금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허가를 받으셨으니까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럼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를 하려고 할 때 갑이 수령을 안 한다. 공탁을 해야 된다 그러죠. 공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예? 네. 계약금 해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계속 물어보는 거죠. 허가 신청을 안 했다.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다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랑 이제 중도금 들어오는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예. 이행착수 아니라는 거죠. 예. 자꾸 물어봐 이것도. 자, 다음 이제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매매는 자 우리 엑기스에서 자 일단 먼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엑기스 101페이지입니다. 엑기스 101페이지 매매입니다. 매매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매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재산권 이전해주는 게 매매입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물건도 재산권이고요. 물건도 재산권이고 권리도 재산권이고 물건도 권리도 둘 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매매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권리도 팔아먹는다는 거죠. 분양권도 팔아먹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 자, 2번입니다. 매매를 한다는 거는 채권행위예요. 이거는 약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타인 권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해도 이것도 매매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매매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죠. 매도인도 매수인도 함께 부담합니다. 자, 2번입니다.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이거는 균분 부담이 아니죠. 측량비용은 각자가 해야 되죠. 자기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지가 측량해야 되겠죠. 등기비용은 주로 매수인 쪽에서 하는 거죠. 매수인이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쪽에서 자기가 등기비용 부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담보권 말소비용 같은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도인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근데 당사자가 매매 비용을 매수인 쪽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정해도 돼요? 약정해도 된다는 거죠. 약정해도. 네. 제가 그 이틀 전에 그 퀵보드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그 손 다 갈리고 막 이렇게 지금 허리 지금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좀 해도 괜찮겠죠? 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면 좀 촬영이 안 보일까봐. 네. 예? 예. 약정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강행 규정들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예, 그거는 이제 계약법인데 강행 규정인 거. 그런 게 좀 특이한 것들이죠. 예, 웬만하면 다 임의 규정들이죠. 예,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 특강 자료에 그때 다 집어 넣어놨어.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또 나올 때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4번입니다. 과실의 기속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자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대금도 아직 완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실은 누구 거냐? 매도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금이 완제가 되면 과실은 매수인 거죠. 그런데 지금 대금 완제 안 됐죠? 매도인 겁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아직 인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실은 일단 매수인한테 속하게 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대금을 완납했으니까 그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를 받았더라도 이자 안 줘도 돼요. 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매도인 쪽에서 목적물을 미리 줬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거예요. 미리 인도받았는데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대금도 안 주고 갑한테 부탁해서 미리 목적물을 인도를 받아 놓은 상태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을이 대금을 주는 게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미리 인도를 받긴 했는데 첫째 줄입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리 인도받긴 했는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목적물 다시 가져가라고 해야 돼요?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기에 붙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대금 지급의 장소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랑 대금 지급하는 건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이 경우는 그 인도 장소에서 맞춰가지고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내려갑니다. 당사자 1방에 대해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기한도 같은 기한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동시 이행 관계라서 그런 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한테다가 목적물을 인도시켜 주기로 정한 날짜가 8월 27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매수인 쪽에서 잔금을 주기로 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 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는 거는 동시 이행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시키기로 해준 요 기한과 결국에 같은 기한,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잔금 날짜를 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이 잔금을 언제 주면 된다는 거죠? 바로 27일 맞춰갖고 같이 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갱상도라서 죄송합니다. 자, 갱상도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 기한으로 추정된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매매 바로 안 들어가고요. 자, 일단 예약도 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약의 성질, 이 예약은 채권 계약에 해당됩니다. 예약도 결국에는 계약입니다. 예약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야지 예약이 됩니다. 합의가 돼야지 예약도.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당장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을이 아직 좀 돈이 마련이 안 됐어요. 아직 3억이 다 마련되지 않아서 좀 우리 나중에 매매합시다. 그죠? 지금 하지 않고 좀 나중에 몇 년 뒤에 매매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매매는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걸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본질적으로 예약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네가 돈이 마련되면 그때 매매하러 와. 그렇게 약속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 예약을 통해서 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완결권을 행사하는 완결권 행사를 통해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 그래서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매매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 예약의 완결권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지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번입니다. 예약의 성립과 관련된 건데 예약도 결국 계약이라서 확정이 돼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법률 행위가 다 그런 거죠. 목적의 유효가 되려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갖춰야 되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예. 자, 그래서 예약도 계약이라서 그게 성립되려면은 그 내용이 확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확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이행 불능입니다. 자,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완결권 행사를 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행 불능 상태가 돼버립니다. 불능돼가지고 무효로가 돼버린 거죠.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지물입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예약이 성립하고 나서 법령상 제한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분양금지가 되었다가 다시 허용됐죠. 그럼 다시 허용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매매 예약 완결권입니다. 일반 예약은 매매를 완결시키겠다고 뭔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완결권 행사. 자, 내려갑니다. 5번 예약의 완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완결권을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 하는 형태로 권리 주장 펼칠 수 있다. 근데 을이 이렇게 완결권을 갖고 있고 가등기도 해놨는데 갑이 다른 사람한테 그 전에 팔아 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한테다가 이렇게 팔아 먹어버렸을 때 이때 을이 완결권 행사 뭐 혹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거 병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아요? 갑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아요? 갑이죠, 갑. 그죠? 그때 그 사람이요? 예, 그게 갑이죠.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완결권, 요게 이제 가등기가 되고 나서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양도돼서 넘어갔습니다. 이때 완결권 행사를 한 자가 소유권 가지려면 그 양도인을 상대로 저쪽 갑을 상대로 해서 그때 그 사람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제척기간, 완결권 제척기간. 역시 다른 형성권들이 그러하듯이 통상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자, 근데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당사자들 사이에서 행사기간을 정했어요. 정해놓으면 그 기간 내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부동산 인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부동산 인도랑은 무관하게 이미 첫째 줄에서 제척기간은 지났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제척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완결권 제척기간 통상적인 제척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10년. 이미 10년 지났어요.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데 을 쪽에서 만약에 이 완결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리고 요 내용이 소송으로 들어갔다면은 굳이 소송당한 갑 쪽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야 10년 지났어. 10년 지났으니까
너 완결권 행사 못해. 라고 그 내용을 고려한다고요? 고려 안 한다고요?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죠. 을쪽에서 완결권 행사를 소송으로 걸었다. 네? 소송. 너 나랑 계약해야지. 너 왜 병한테 팔았어? 나랑 계약해야지 하면서 을이 완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소송을 걸었어. 근데 이제 소송받은 갑이 보니까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거죠. 10년이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을은 완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갑이 법알못이라는 거죠. 못. 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멍 때리고 있죠. 갑은 여기서 주장하면 되죠. 10년 경과됐기 때문에 제척기간 지나서 완결권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 소송 저거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해야 되죠. 근데 갑이 주장 안 했다고요. 법알못 갑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알못 갑이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판사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제척기간 지났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척기간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6번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완결권이 행사기간 내로 행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예약 의무자 쪽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완결 여부 확답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을 쪽에서 완결권 행사를 안 하고 자꾸 시간 끌고 있으니까 갑이 궁금할 수가 있죠. 궁금하면 여기다가 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한다는 거죠.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최고를 했는데도 을 쪽에서 답이 없다면 완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퇴고로 인해서. 자, 8번. 갑은 그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예약을 체결했고요.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데 20년 내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거죠. 그럼 기간이 20년으로. 원래 기본적인 제척기간은 몇 년이지만 기본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20년 약정했죠. 그럼 20년으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을이 완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갑의 승낙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왜냐면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 쪽의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지났는데 완결권 행사를 한 거죠. 그럼 매매가 성립되는 건 완결권 행사가 들어간 그 시점부터입니다. 자,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갑과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 기간이 10년 단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0년 내로 행사하셔도 좋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자, 7번 문제 풀어보죠.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랑 관련된 겁니다. 자, 일단 기읍 같은 경우 뭐가 보이세요? 맞아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한 상태죠. 자,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일단 첫째 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설령 미리 인도를 받으셨다고 해도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디귿입니다. 계약이 취소가 됐고 이때 매수인 쪽에서 과실 취득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 밑에 줄에 매도인도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도 과실 안 주고 매도인도 이자 안 주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만약에 디귿 지문이 취소가 아니라 만약에 해제라고 나왔다면, 뭐라고 나왔다면? 해제라고 나왔다면
이자 붙여서 과실 붙여서 다 돌려줘야 돼요. 해제라면. 그럼 지금 해제예요, 취소예요? 취소입니다, 취소. 이거는 반환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취소가 되면. 이때 그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현존 한도.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합니다. 누가? 선의가 현존 한도고. 만약에 악의의 수익자라고 나오면은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돼요. 취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전에 봤었던 이 해제가 됐을 때는 해제. 취소 말고 해제가 됐을 때는 이때는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이 원상회복이 가진 뜻은 이 뜻은 선이고 악이고 안 따져요. 선악 불문. 현존 여부 다 불문입니다. 현존하니 안 하니 안 따집니다. 불문하고 원상회복에서는 전부를 다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됐을 때는 과실도 붙이고 이자도 붙여서 줘야 돼요. 해제는. 근데 지금 취소입니다. 취소. 다릅니다. 자, 내려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은 2010년도 1월 1일자로 을과 을 토지에 관해서 예약을 걸었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매도인 측이고 갑이 땅을 지금 사오려는 쪽이죠. 완결권자가 갑입니다. 지금 1번 갑이 가지는 완결권은 형성권 맞나요? 형성권이죠. 2번 제척기간 걸려요. 걸리죠. 몇 년? 10년입니다. 3번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제척 행사기간은 10년입니다. 자, 4번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완결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그게 20년짜리가 된다는 거죠. 합의 우선. 자,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로 완결권 행사의 기산일 2012년 1월 1일자로 정해놓다면은 그러면 기산일자가 약정했던 대로 2012년 1월 1일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요. 제척기간. 자, 본질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이 뜻이 뭐냐면은 권리 행사기간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약의 완결권인 것이고 예약의 완결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예약의 완결권이라는 거는 제척기간이 뭔가 이 권리가 생긴 시점서부터 해가지고 몇 년 내로 행사해야 된다고요? 10년.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10년이 시작되는 기산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 기산점이 언제냐는 거죠. 이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 그럼 이 문제에서 예약의 완결권이 언제 생겼어요? 문제에서 2010년 1월 1일자로 매매 예약 걸었죠. 이때 완결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기산점은 2010년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생긴 시점. 당사자가 기산일자를 2012년으로 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합의한 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권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산점은 시작이 돼야 되지요. 물론 행사 기간을 15년, 20년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기산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던 거죠. 이 무슨 젠장 세무사? 예. 자, 5번 정답이었고요. 할만해요, 이건요. 자, 다음 페이지죠. 자, 11번입니다. 매매 계약 옳은 겁니다. 자, 과연 할 수 있을지 너무 산데요. 자, 1번. 목적물권 대금입니다. 자, 이거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나중에라도 확정 가능한, 특정이 가능한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은 매매계약은 문제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다가 타인 소유 물건을 팔기로 약정했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건데 팔기로 약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원시적 불능 아니죠. 이 계약은 그냥 유효입니다.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거든요.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이 예약 완결권은 10년 내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네, 소멸하겠죠. 근데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죠. 이 소멸시효라는 거랑, 자, 이 제척 기간이라는 거랑, 제척 기간이라는 거랑 잘 써보죠.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비슷한데 달라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권리가 시간이 경과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죠. 중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채권적 청구권 갖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기간이라서, 권리 행사기간 뜻하는 거라서 이거를 뭐 중단시킨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제척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이 경과되고 나면은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근데 그걸 중단시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냥 10년 지나면 끝인 거예요. 10년 지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는데 걔는 10년에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거든요. 걔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중단이 돼요. 중단되죠. 그럼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계속하면 중단시켜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딱 정해진 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거죠.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젠장 너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완결권 같은 경우는 시효로 소멸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노무사에서. 그럼 이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따로 이 출제 테마로 나와요. 여기가 따로. 우리는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게 나온다고 이게 출제 테마로. 단원 이름이 소멸시효입니다. 단원 이름이. 골 때려요. 숫자 막 나오고 골 때립니다. 우리 시험에 안 들어오는 게 천만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 시험에 안 들어. 자, 4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계약금 교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매수인이 약정했던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든요. 이때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 배액이요, 약정계약금 배액이요, 약정계약금이다라고 해야 맞죠? 틀렸습니다. 자, 5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이걸 줄여서 그냥 매매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매비용은 매수인이 아니요, 쌍방균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담보책임서부터는 식사 마시게 하시고요.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